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상담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공포와 무서움에 대한 네. 세 가지 경우를 갖고 네. 상담을 해볼 생각입니다. 공포와 무서움 정말 우리 일상에서 많이 겪는 그 네. 감정과 느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최명기 선생님 먼저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얼마 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다시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에 또 갔어요. 네. 당시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도 많이 마셨거든요. 네. 너무 불안해서 또 그럴까봐 집에 못 가겠더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과로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정신과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예. 약을 먹고 불안한 것이 줄긴 했지만 조금만 놀라는 일이 있어도 또다시 숨이 막힐까 두려워요. 네. 이번 사연을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로 의심되는 네.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 공황장애 증상이 좀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해 아. 주시고 이분 고민 사연도 한번 같이 상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이 일단 숨이 막히는데 막 이렇게 목이 조여오는 듯한 네. 느낌이 들고요.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요. 네.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과호흡을 하다가 보니까 네. 막 몸을 갖다 떨기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증상이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두세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매일 있게 되기도 하고요. 네. 점점 심해지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는 공황장애를 진단을 받으면 논리로는 알아요. 네. 이렇게 숨이 막혀도 죽지 않는다는 거는. 그런데 이게 마음은 그 증상이라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시간은 뭐 5분에서 뭐 10분 정도 굉장히 짧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영원히 계속돼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응급실에 거의 매일 오는 분도 있었어요. 네. 너무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죽을 네. 것 같다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진단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그 심장병이 아닌가 일단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정맥이라 그래서 네.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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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데 예. 쿵 쾅 쿵 쾅 네. 뛰면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 있지 않나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딱 숨 막힐 때 가서 심전도를 찍어야 나오고요. 네. 가라앉은 다음에 가면 멀쩡해요. 아. 그래서 일단 심장병을 갖다 제외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갑상선 중독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네. 막 이렇게 공황장애 비슷하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또 드물기는 하지만 막 여기 콩팥 위에 혹이 있으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 여자분들을 제외하고 남자분들의 공황장애 네. 가장 커다란 원인은 술입니다. 술. 술이 관계 있나요? 네. 예. 어떤 영향 때문에 술을 먹으면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건가요? 흔히들 알코올 중독되면 금단 증세 있다. 그러면 네. 생각나는 게 막 이렇게 손 떨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식은땀 잘잘잘잘 흘리고. 네. 근데 사실 그 공황장애 증상이 금단 증세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술을 먹을 땐 괜찮아요. 근데 술 먹고 나서 네. 술이 그 다음날 깰 때쯤 예. 새벽 한 3시까지 진탕 먹었다. 예.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오후 서너 시나 그 다음날 밤에 술 기운이 완전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공황장애 그게 와요. 음. 그러면은 술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분은 얘기해요. 그때 술을 마시면 없어지는데 네. 왜 술이 원인이냐? 그러면 말씀드려요. 한 달이면 할 때 끊고 생각해 보자고. 네. 끊으면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인데 과음을 하면 일단 술을 끊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프로이드가 분석을 하던 시절에는 네. 병의 원인을 몰랐거든요. 100년 전이니까. 예. 뇌를 모르고. 그때는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게 있으면은 전형적인 그 프로이드식 해석의 툴이 있어요. 네.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음. 공황장애로 오면 일가 친척 중에 죽은 분이 있으세요. 네.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1년 전에 죽은 분이 있으세요? 음. 1년 전에 누가 죽었다. 네. 그분과의 관계는 어떠했냐? 굉장히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럼 네. 죄책감에 시달려서 공황장애가 왔군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지금 들어봐도 그럴듯하지요. 그렇군요. 그 예. 예,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저 아는 분 중에 네. 옛날에 뵀던 분인데 베트남 전쟁의 참전이란 용사예요. 네. 거기서 눈도 이렇게 실명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조폭이었어요.
굉장히 센 조폭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라이벌 조폭이 있었어요. 네. 라이벌 조폭인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네. 저절로. 아.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분이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아.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두렵대요. 자기가 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네. 죽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도 누가 죽이면 어떡하나 두려워지면 진짜 그 영화에 나온 애널라이즈 네. 갑자기 제목 잊어먹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영화 제목? 거기 나온 분 영화인데요. 네, 다들 모르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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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마치 영화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누구지? 로버트 드니로가 네. 깡 조폭으로 나오고요. 빌리 크리스탈이 정신과 의사로 나온 드라마 있었는데요. 네. 딱 그 상황에 놓였거든요. 로버트 드니로가. 실제 현장에서도 봤어요. 네. 네. 그 공황장애 증상을 보면 제가 뭐 신문이나 이 방송 뉴스에서 보면 연예인분들도 공황장애를 겪어서 이렇게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분도 계시고 좀 사회적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얼마 전 지하철 그 기관사분들이 네. 공황장애를 호소하셔가지고 뭐 직접 철로에 뛰어드시거나 자택에서 투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라는 게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 뭐 기관사분들도 요즘에 많이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화가 더 되는 이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덧붙여주십시오. 그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남자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네. 술과 불가문의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술. 일단 술 끊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술 끊지 않으면 그분이 안 가요. 술 때문인지 공황장애인지. 네. 네, 그런데 뭐 입원해서도 술을 마시거나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연예인분들은 공황장애랑 같이 나오는 말이 꼭 사회공포증이에요. 네. 사회공포증.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네. 왜냐하면은 막 악플도 많이 당해보고요. 네. 사람들의 주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거든요. 네. 그 두려움이 배어들다가 보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사회공포증이 있으면서 또 공황장애 증상이 오는 분도 있고요. 네. 기간사회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기간사회분들은 딱 이렇게 갇혀서 일하시는 셈이 되시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있긴 하지만 네.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이 있는 거지 사회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 같은 게 없을 때 공황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기간사회분들 중에서는 폐쇄공포증이 있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예. 추측에는 네. 폐쇄공포증에다가 우울증이 있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 스케줄 같은 게 빡빡하게 되면은 제대로 치료받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기관사라든가 이제 뭐 운전을 한다든가 그런 직업은 공황 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게 또 이렇게 몇 가지 직업 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되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두려워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사도 그렇고요. 예. 그 조울증인 판사님 중에 알리고 치료받으면 판사 못하게 될까봐 네. 던지다가 자살한 분도 있거든요. 아. 또 기관사도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기관사분이 있는데 폐쇄공포증이랑 공황장애가 있는데 견디다가 네. 자살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까워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관사분이 있어요. 네. 폐쇄공포증이고 그 수면제도 먹고 항불안제도 드시고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분이 기관차를 모는 거에 대해서도 뭐라 그럴까요? 승객의 그때는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선입견 때문에 네.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생기는 문제도 아. 있어요.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그 직업적 환경이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네요. 특히 안전이랑 관계되어 있는 직업들은 네. 예를 들어 비행기 조종사가 공황장애가 생겼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덜컥하네요. 그러나 네. 사실은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예. 옛날에는 프로이드식으로 막 무슨 원인이 있어서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어떤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그 우리가 당뇨병 앓게 되듯이 어떤 네. 기질과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직업을 택하고 뭘 하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었던지 간에 확률상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결국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내가 여기서 굉장히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네. 좀 드러내고 받아들여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치료를 갖다 하는 게 나은 것인가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또 특정 안전이라든가 판단을 요하는 직업군한테는 그런 네. 게 없어야만 되게
하고 네. 또 요새는 아주 비정규직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그런 약점이 있게 되면은 또 그게 나중에 근로계약이라든가 여러 면에서도 불리하게 될까봐 네. 두려움 때문에 예. 끙끙 앓다가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태도 생기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혹시 병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제가 병이 있으면 제가 발견한 대로 상담을 네, 요청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네. 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치료를 잘 치료받으시면은 이 불안한 증상은 항불안제제 드시면은 불안한 증상은 빨리 없어져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의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성분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늘리는 성분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공황장애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규칙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술 끊고 원인 제거하고 네. 규칙적으로 약물 치료하면 공황장애 환자분 중에 증상은 안정제로 거의 80-90%가 좋아지고 네. 그 중에 60-70%는 또 치료의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오픈하셔서 치료받고 좋은 상태가 되셔야 되는 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길을 가다가 건물에서 깨진 유리가 떨어져서 목을 다쳤어요. 병원에 몇 달을 입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난 뒤 길을 걷는데 유리창이 또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운 것 있지요.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두려움을 견디려고 했는데 점점 더 공포가 심해졌어요. 결국은 밖에 못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사는 시골은 기껏해야 높은 건물이 5층이어서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서울에 비하면 덜 무서워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낮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요. 유리가 반짝이면 더 무섭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에나 유리공포증이네요. 네, 이분은 뭐 유리가 있는 데를 가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가지고 요 증상만 놓고 보면은 유리공포증인데요. 네. 우리 그 선생님의 우리 사연 보내주신 선생님의 그 진단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9.11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게 생존한다든가 네. 삼풍백화점 네. 지하철 참사한 다음에 뭐 대구 지하철 참사 생존자인데 지금도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섭고 네.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어느 입구로 나가야 될지부터 보게 되고 네. 잠을 자다가 보면은 지하철에서 불나는 꿈을 갖다 꾸게 되고 네. 누가 이렇게 문이 갑자기 전화라도 오다가 톡톡 두들기면 깜짝깜짝 놀라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증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차 사고 심하게 내고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노벨상 탄 남미 소설가 중에 이제 바르가스 요사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네. 맞게 발음했죠? 바르가스 요사 너무 어려워서 맞겠죠.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남미는 땅덩이가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일즈맨이 계속 차를 몰고 다녀야 돼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특급 세일즈맨이었는데 결혼을 할 예정이 이쁜 약혼자도 있는데 그냥 길 가던 아이를 차를 치워서 죽게 돼요 아이가. 이 사람 네. 잘못은 아니었어요. 예. 그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걸려서 차를 못 몰게 돼요. 아. 그렇게 되니까 일을 못 하게 돼요. 네. 파혼이 돼요. 네. 불행해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다녀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의사가 어떤 마귀 할멈 같은 분한테 보내요. 그리고 마귀 할멈이 치료를 해냈는데 아주 나쁜 치료를 해내요. 기자님 어떻게 치료했냐면 어떤 치료인가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요.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소설의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애 하나 죽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지?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봐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애가 안 좋은 점을 갖다 50개를 적어내라 그래요. 애는 이래서 안 좋아, 울어서 안 좋아, 뭐해서 안 좋아, 뭐해서 안 좋아, 뭐해서 안 좋아. 그래서 50개 리스트를 갖고 외워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애가 하나 없어져도 나쁘지 않은 거다. 음.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공원으로 끌고 가더니 실습을 시켜요. 네. 실습 시간이야. 그래서 무슨 실습을 해요 할머니? 그러니까 가서 저기 있는 애 뺨 때리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요. 네. 공황장애가 나아요. 아. 외상후 스트레스 나아요. 대신 부작용이 발생해요. 어떤 부작용인가요? 결혼해서 자기 애를 낳는데요. 자꾸 때리고 싶어져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거를 끝나요. 소설 끝이. 그래서 나는 할머니에게 또 찾아갔다. 또 요번에 무슨 부작용을 만들어서 나을지 모르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 유행하던 네. 행동 치료에 대한 노벨상 수상 작가의 패러디 소설, 패러디 소설이에요. 네네. 행동 치료를 해서 사람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패러디 소설인데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네.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잘 묘사된 영화는 또 브레이브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디 네. 포스터 나왔던 영화인데 네. 여자가 길거리 깡패한테 죽었다 맞아 죽고 약 한 잔 죽고 개도 죽고 본인은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겪는 고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한 10분 중에 3분 정도가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고가 있자마자 생기면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요. 네. 보통 2달이든가 3달 뒤에 이제 생기고 유지가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절반이든가 이제 생겼다가 한 30% 정도까지 이제 줄어드는데 네. 쭉 오래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는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약물 치료는 이제 좀 증상은 경감시켜 주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듣지 않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냐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막 무서운 일이 있으면 꿈꾸잖아요. 예. 그게 이제 꿈을 꾸면서 안 좋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대처를 학습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심상이 그거를 반복을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네. 모든 게. 네. 근데 너무 급격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레코드판이 계속 튀듯이 심상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때 딱 중단되고 무서울 때 딱 중단되니까 계속 그 단계로 남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 당시의 고통을 몸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그래서 생긴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네. 치료법은 결국 뭐가 된가 하면은 마음을 어떻게든지 좀 느긋하게 해줘 갖고요. 네. 느긋하게 해줘 갖고 이거를 갖다 자꾸 반복해서 그 상황을 마음이 학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느긋하게 하는 방법으로 뭐 어떤 분은 주사를 놔서 약을 쓰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분은 가벼운 최면을 걸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경규 씨가 막 눈 잘 굴리시잖아요. 네. 이경규 씨가 막 이렇게 눈을 굴리듯이 네. 눈을 갖다 의사의 지시 아래 이게 몇 헤르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눈을 갖다 쫓아오라 그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니까 고개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최면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네. 탁 이렇게 긴장이 딱 풀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때 사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게 되면 고통을 잘 얘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eye, movement, 네. desensitization 해갖고 EMDR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EMDR이 많이 공인받은 치료고요. 네. 원래 그 EMDR은 그 샤피로라는 미국 심리학 아주머니가 발견했는데요. 네. 그 아주머니가 몸도 되게 아프고 이혼도 있고 암도 걸려서 너무너무 괴롭고 과거의 괴로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네. 뉴욕 센트럴 파크를 걷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대요. 네. 내가 뭘 했지? 그러니까 뭔가 새인지 뭔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계속 눈을 돌리다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 생각해서요. 네. 왜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진다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한국 같았으면 뭐 그냥 뭐 이따 있게 다 있어 그랬겠죠. 근데 미국은 좀 창의력이고 오픈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네. 샤피로에 그게 퍼져갖고 EMDR이라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치료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꼭 뭐 어떤 증상이 됐든지 목숨이 죽을 뻔한 사고가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그런 분은 예. 검색창에 EMDR이라고 검색하면은 네. EMDR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네. 다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가셔서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홍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네.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또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경규 씨를 쫓아하시면 나아질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네. 요새 안 굴리시죠 이경규 씨? 네, 요즘에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하도 졸리고 피곤해서 예. 안 하시나 봐요. 그 저기 하나 말씀 좀 덧붙일게. 네. 제가 요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는데 네. 이거를 좀 겪고 제 아내가 이런 게 좀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얼마 전에 비둘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비둘기가 그냥 갑자기 예기치 않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요쪽을 좀 쪘나 봐요. 네. 그 다음부터 비둘기 있는데 근처를 못 가는 아. 그런 게 있는데 뭐 증세가 이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비둘기만 하면 경기랄 것처럼 막 놀라더라고요 제 아내가. 비둘기란 소설이 있는 거 아세요? 비둘기요? 패트릭 G 스킨트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향수라는 영화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영화였냐 하게 되면 여자 몸에서 기름 빼갖고 향수 만들어갖고 네. 하는 그 연쇄살인범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 영화 그 소설 작가고 또 존 머시 이야기로 유명해요. 네. 우리나라에는. 네. 근데 그 사람 소설 중에 타워베라 그래가지고 비둘기란 소설이 있어요. 네. 그게 집 앞에 죽어 있는 비둘기를 본 다음부터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체부dun가 얘기거든요. 아, 네, 이것도 근데 외상- 그거는 일종의 세공포증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인간이 모든 인간 사실 우리는 자동차를 더 무서워해야지 뱀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뱀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근데 모든 인간 중에 태어나면서 자동차 공포증인 인간은 없는데 뱀 공포증인 인간은 무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한테 공포증을 야기하는 대상은 그 뇌에 네. 그 진화의 이전부터 각인이 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새도 옛날에 인간이 포유류 이전에 굉장히 두렵게 하던 존재였거든요. 인간을 네. 갖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새는 이쁜데요. 네. 가까이서 보면 새가 징그럽고 무섭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히치콕은 새들이 만들었죠, 영화를.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그런 부분이 네. 새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마음의 부분에 해당되는 생물학적 부분이 남아 있으신데 아. 새에 진짜 부닥치면서 그게 이제 자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확률상 조금 기다리시면 두세 달 내에 없어지게 되고요. 네. 만약에 두세 달 내에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법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집에 새를 키운 다음에요. 그런가요? 새한테 노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방법은 저기 철새에 있을 때 낙동강에 모시고 가서 네. 낙동강 새떼 가운데 한 시간쯤 있으면 기겁을 진짜 이거 플러딩이라 그래서 있어요. 그저 거기 새가 엄청 많지 않나요? 군무를 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니는데 더 새 놀랄 것 때문에 같아요. 엄청난 공포를 느낀 다음에 네. 극복하게 되죠. 플러딩이라고 해요. 이거 네. 다 아까 행동치료법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게 아니면 네. 잠들 때마다 새에 대한 심상을 하는 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저절로 없어져요. 아,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만약에 우리 사모님께서 증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요. 네. 제가 모든 방법을 다 선택해서 꼭 낫게 해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안 감사합니다. 되면은 낙동강이라도 모시고 가서. 네. 낙동강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낙동강이 꼭 보존이 잘 돼야 돼요. 네. 플러딩 치료를 위해서.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네,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개공포증 모두 괴롭겠지만 제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네. 저는 대인공포증이 있거든요. 아, 폐쇄공포증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되고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높은 데 안 올라가면 되고 개공포증인 사람은 개를 피하면 되지만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는 숫기가 없는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친한 친구를 제외하면 새로 사람을 사귀는 것을 피하게 되었어요. 네. 대학교 때부터는 학교에 안 가는 날도 많았고 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인정되는 수업을 많이 수강했답니다. 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지금은 주로 집에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는데 네. 지금은 무서울 지경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주고 번역도 하면서 생활은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제가 나아질까요? 이분은 이제 성인이어서 사회생활을 이제 한참 하실 분인 듯한데요. 네. 이게 사람 만나기가 무서우면 참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우실 테고 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합니다. 선생님은 좀 어떻게 좀 네, 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저도 사회공포증의 환자분을 몇 분 뵀는데요. 네. 참 아까 저기 사모님은 고쳐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회공포증인 분들은 참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그래서 일단 네. 치료적인 접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울증과 우울증이 아닌 거를 배제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병이 생기기 우울증은 왔다가 저절로 가는 병이어서 네. 10명 근데 우울증도 10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안 낫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첫 우울증은 본인이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대 우울증이 한 번 오고 낫지 않으면은 사실 우울증인데 네. 우울증이 심해지는 건데 본인은 사회공포증이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우울증 치료는 무조건 받아봐야 돼요. 네. 우울증 약은 치료 받아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공포증인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건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아무데도 안 나가지만 내가 슈퍼에는 적어도 내가 나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네. 절대로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회공포증인 분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거든요.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저는 사회공포증인 분들이 병원 오면 칭찬을 많이 해줘요. 우리 병원까지 오기 얼마나 힘드셨냐. 네. 진짜 여기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온 거 보니까 진짜 용기가 많은 분이다. 네.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병원에만 오는 거 자체로도 치료다. 음. 다음 주에 꼭 보자. 네. 얘기해갖고요. 일단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은 너무 높은 목표를 삼지 않고요. 네.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조금이라도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 사회공포증인 분들 중에서는 또 의외로 낮에는 길 가는 거를 무서워하지만 밤에는 또 다니시는 분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선글라스 끼고요? 네,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는 분들 아, 있어요. 예. 남이 자기를 볼까봐 밤에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낮에 못 다니면 밤에라도 다녀라. 밤에 다니게 되면은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자. 네. 그래가지고 목표를 낮게 잡고 조금씩 열심히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또 사회공포증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회공포증 때문에도 힘들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본인이 열등한 존재고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 근데 원래 인간은 되게 인간을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네. 되게 처음에 어색하고 뭐 좀 이렇게 좀 파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인간이 이렇게 낯선 사람을 갖다 거부하는 이유가 옛날엔 저희가 석기 시대부터 이제 군집 생활을 시작했다고 따지면은 네. 석기 시대에는 한 4, 50명 모여 살잖아요.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도 도대체 좋을 법이 없어요. 낯선 사람은 저게 저게 처음에 뭐라 그러죠? 침투병. 네. 이렇게 관찰하려고 망을 보러 오거나 물건을 훔치러 오거나 나쁜 짓을 하러 오는 것밖에 낯선 사람이 없었대요. 네. 거기서부터 이게 혈연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거래요, 다들. 네네. 비슷하게 인간이 인간을 무서워하고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는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또 본인들이 나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현재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경과가 좀 나빠졌지만 또 사회공포증인 분들도 심하다 덜하다 심하다 덜하다 하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네. 조금씩 한 발자국 하시고 또 인생에 또 즐거움을 갖다 많이 만들고 네. 너무 나는 대인공포증이 문제야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집착하면은 안 나아요.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집착을 뭔가 즐겁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밀어내줘야 돼요, 이제. 네. 그리고 밖에 나가기가 싫으시면 집에라도 친한 사람이라도 자꾸 연락해서 집으로라도 오게 하고 예. 나가기 싫으면 오게 해야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대인공포증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되는지 이것도 하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 납득할 수 있는 원인과 납득할 수 없는 원인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뭐 크게 배신을 당하거나 네. 억울한 일이 있거나 따돌림이 있으면은 네. 누구나 자연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싫은 시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진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뭐 린치를 당했다. 네. 사람 나가는 게 두렵다. 그거는 병이 아니죠. 그거는 안전을 위한 당연히 뇌의 선택이에요. 네. 서로 이론적으로는 또다시 린치를 당할 일이 없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또 우울증의 증세 중에 가장 하나도 사람을 만나기 싫다예요. 우울증의 증세도 네. 이제 뇌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간의 성격을 나누는 것이 빅5라 그래요. 빅5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경질적이지 않냐, 어떤 사람이 뭐 호기심이 많냐, 어떤 사람이 개방적이냐,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냐, 싫어하냐. 네. 그것은 또 성격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믹스가 일어나면서 결국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 네. 살짝 우울증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본인의 어떤 신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고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랑 배신을 당하건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건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고 거기에 악화시켜준 안 좋은 사건도 있고 네. 요 스펙트럼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사회공포증에 해당되는 사람 만나기 싫고 두려운 상태가 자꾸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네. 그게 또 대인공포증이나 사회공포증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어느 딱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요쪽 질환들은 특히 대인공포증, 사회공포증 이런 질환들은 예.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는 어떤 스펙트럼에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만큼도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사회공포증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또 진짜 이제 좋은 치료자를 만나면 진짜 열정적이고 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날 진짜 도와줄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싫더라도 한번 병원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네. 센터까지 심리센터까지 가봐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좋은 치료자와 매칭이 되면은 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갈망이 또 여러 사람한테 이어지면서 네. 또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극복하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렵다는 게 모두 다 안 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안 낳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고 그래도 낳는 분이 안 낳는 분보다 훨씬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짧게 그냥 오늘 미처 말씀하시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마지막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충분히 네. 너무 제가 잡다하고 다양한 사례를 얘기해서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혼동스러운 좀 그러면 피드백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